물리학 2 5장 일과 에너지입니다. 자, 일과 에너지에서는 우리가 일과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등가원리라 그러죠. 자, 첫 번째는 일과 운동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주면 얘의 일을 해준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력이 존재하면 그 외력에 의해서 외력이 보존력일 경우,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든지 그런 보존력일 경우에는 일을 해주면 얘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런 외력이 없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외력이 없는 경우 일을 해주면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일은 워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W로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힘 F를 가해주고 S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F의 방향과 요 S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 우리가 해준 일은 F와 S의 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F의 크기, S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F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니까 요 F 코사인 세타는 F를 S 방향으로 가한 힘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가한 힘 곱하기 물체의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얘가 우리가 그 물체 해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는 F 곱하기 S니까 뉴턴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단위는 우리가 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뉴턴을 가해서 1m를 움직였을 때 얘를 우리가 1줄이라고 단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 에너지 정리인데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있죠.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을 해주면 그 일만큼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라는 만큼 일을 해주면 얘는 현재 F를 S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줬다 그러고 그냥 F 곱하기 S가 해준 일의 양이라 그러면 F는 MA 곱하기 그 다음에 그리 S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운동 방정식에서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AS를 2분의 1 곱하기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W는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해준 일은 EK 마이너스 EK0네요. 그래서 얘를 델타 EK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큼을 일을 해준 거죠.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을 해주면 걔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게 일 운동 에너지 등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우리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뭐 2차원이 돼도 3차원일 경우에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fx가 있고 fy가 있는데 그러면 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 그러면 우리가 x축으로 일을 해준 값을 wx라 그러면 이거는 fx 곱하기 x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wy는 fy 곱하기 y축 이동 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x축 y축으로 일을 해줬으면 이 x축 y축으로 일을 해준 만큼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w는
딜은 스칼라 양이라고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x축으로 해준 일, y축으로 해준 일을 두 개를 더 해주면 w는 wx 플러스 wy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력장에서 2차원 운동을 할 때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이 나오면 1차원하고 똑같이 우리가 벡터 계산하듯이 얘도 x축으로 일을 해준 만큼은 x축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y축으로 일을 해준 만큼은 y축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xy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힘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가장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중력이죠. 자, 중력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중력이 일을 한다는 것은 높이가 h만큼에 있는데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고 그러면 얘는 중력이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럼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은 W는 mg, h, mg는 F고 h가 S가 되겠죠. 그래서 mg, h만큼의 일을 해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쓰면 이제 여기는 높이 차이 h라 그랬는데 여기가 h1, h2라 그러면 w는 mg에다가 h1 마이너스 h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여기 아래쪽의 속도를 v2라 그러고 위쪽의 속도를 v1이라 그러면 2분의 1 m에다가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델타 E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정리를 해보면 mg h1 플러스 m 2분의 1 m v1의 제곱은 mg h2 플러스 2분의 1 m v2의 제곱이 돼서 얘는 어떤 한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력장에서는 중력이 해준 일은 mgh만큼의 일을 해주고 그게 h만큼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높이 h에서 질량 m이 정지하고 있다가 얘가 h만큼을 내려와서 여기서의 속도를 v라 그랬을 때 이 속도 v를 구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은 mg h라는 식을 써가지고 v는 루트 2gh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이 운동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우리가 속도 같은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중력이라든지 외부에서 우리가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근데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감소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찰이란 거는 어떤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운동 방향이 있으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항상 작용하죠. 그래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니까 항상 일이 마이너스가 되고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였을 때 반대쪽으로 항상 fs가 작동을 하는 거고 얘가 거리 s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이때 마찰력이 해준 일을 wf라 그러면 얘는 ff 곱하기 s가 되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얘가 에너지를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f 마이너스 s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처음에 속도가 v고 나중에 v0고 나중에 속도를 v라 그러면 이때는 v0가 v보다 크겠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찰력이 해준 일은 마이너스 F 곱하기 S가 될 텐데 얘가 델타 2K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에다가 V0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찰력이 해준 일은 속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은 특수한 경우에만 되죠. 근데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마찰력이 해준 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소리가 나니까 소리로 에너지가 전환되기도 하고 마찰면에서 열이 나니까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으면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경사면이 있을 때 중력이 해준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경사면이 급한 경우와 완만한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고 완만한 경우가 있는데 같은 높이에서 질량 m의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미끄러졌다고 생각하면 높이가 h로 같다 그러고 이 길이가 s, 이 길이가 s 프라임이라 그러면 s하고 s 프라임은 길이가 다르죠. 근데 높이는 똑같죠. 이때 이제 중력이 해준 일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중력이 그러면 아래쪽으로 간 힘을 봐야겠죠. 그러면 이때 힘은 이걸 세타라 그러면 mg 사인 세타만큼이 작용하고 이 경우에도 얘를 세타 프라임이라 그러면 중력이 가해지는 힘은 mg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W1이라 그러면 W1은 mg 사인 세타 곱하기 s, W2는 mg 사인 세타 프라임 곱하기 얘를 S 프라임이라 그랬죠. 그죠? 높이를 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의 높이가 h니까 사인 세타는 s분의 h가 되고 사인 세타 프라임은 s 프라임분의 h가 되겠네요. 그래서 w1을 다시 쓰면 mg 사인 세타가 s분의 h 곱하기 s니까 mgh가 되고 w2도 mg 사인 세타 프라임은 s 프라임분의 h 곱하기 s 프라임이니까 얘도 mgh가 되네요. 그래서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 경사면이 어떻게 됐든 중력에 의해서 해준 일의 양은 이 위에서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장에서는 이 경사하고 상관없이 중력이 해주는 일은 동일하다. 높이가 h일 때는 mgh만큼의 일을 항상 해주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장에서 운동을 할 때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죠? 지표면과 수평면과 세타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러죠. 자,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평면이 있을 때 질량 m인 물체를 수평면과 세타만큼 던졌을 때 얘가 이제 하는 궤적이 그리는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x축과 y축으로 나눠 보면 얘를 v라 그러면 vx는 v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vy는 v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 에너지를 보면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을 수평면을 0으로 잡아주면 E는 E0가 되겠죠. 얘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갖는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만 최대를 갖겠죠.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어디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을 수평명으로 잡아줘서 0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t일 때 운동 에너지를 한번 보면, 시간 t일 때 운동 에너지를 보면 시간 t일 때 속도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Vx는 V 코사인 세타고 Vy는 V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X축으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 Y는 2분의 1 M에다가 V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운동 에너지를 EK라 그러면 얘는 EKX 플러스 EKY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얘가 X축으로 운동 에너지와 Y축의 운동 에너지를 그냥 더해주면 총 운동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시간 t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U라 그러면, 자, X축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죠. 항상 U, Y축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Y축의 높이를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H는 V0 사인 세타 T, Vy가 얘니까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Y축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mg에다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을 곱해주면 시간 t일 때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항상 일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시간 t의 에너지를 ET라 그러면 얘는 KT 플러스 UT가 되겠죠. K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U는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mg Y가 되겠죠. X축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궁극적으로는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여기서 V는 요 초속도를 V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로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 각각의 위치별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의가 아니고, 자,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2분의 1 m에다가 vx 제곱 플러스 vy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x축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y축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총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 이거는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단진자가 나와 있네요. 단진자와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 있죠. 단진자는 그냥 간단한 우리가 이제 괴종시기에서 보여주는 게 단진자죠.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어갖고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단진자라고 그러죠. 자, 이런 단진자가 있을 때 얘를 분석을 할 때는 단진자가 이렇게 있고 최대 높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 갔을 때 요 높이가
최대 높이가 h만큼 있겠죠. 질량 m 물체가 이 길이가 l이면, 그리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그러면 요 길이는 l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높이 차이는 l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아래쪽에서의 속도를 최대 속도로 하고, 아래쪽의 속도가 최대가 되고, 요 최고점에 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아래점에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이 지점을 u가 0으로 잡아주겠죠, 그죠? 그러면 mgh는 mg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mg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요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그럼 이렇게 하면 최저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EG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이런 최저점에서 이 속도 V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단진자에서는 뭐 운동 에너지와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합은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합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그래프를 개형만 잠깐 보면, 이게 시간이라 그러고 얘가 에너지라 그러면 토탈 에너지는 E0로 동일하겠죠.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여기서 출발 t가 0일 때 요 최대 높이에서 출발했으면, 위치 에너지는 E0가 돼 가지고 얘가 이제 줄어들고, 위치 에너지는 다시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이 지점이 이제 2분의 t 지점이겠죠. 요 중심을 지나는 지점이겠죠. 4분의 t가 되겠네요. 4분의 t와 4분의 3t일 때 요 아래점을 지나죠. 그래서 4분의 t와 4분의 3t일 때 요 지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지점을 끄어서 보면 여기가 EK가 되고 여기가 U가 되겠죠. 근데 항상 EKT 플러스 UT는 E가 되겠죠. 그래서 E0가 되겠죠. 이 식은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 이 그래프는 개형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진동을 하면 주기를 알아야겠죠. 단진동하는 단진자의 주기를, 주기는 보통 이제 t로 나타내죠. 근데 이게 이제 진폭이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용수철 같은 경우엔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얘가 진동 m이 물체에 있어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할 때 주기를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리니어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근데 이제 단진자 같은 경우에는 근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m이 물체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용수철은 F는 마이너스 KX의 복원력이 작용하잖아요. 원래의 힘으로 돌아가는. 이때도 이제 복원력이 요 지점을 향해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세타라 그러면, 이때 가해진 힘은 mg만큼의 힘이 가해지죠. 실제 이제 가해진 힘은 mg고, 얘를 힘을 분리를 해주면 얘가 세타니까 이쪽 방향의 성분은 mg 사인 세타만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때 이제 우리가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문에는 이걸 mg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타가 굉장히 작은 경우, 0에 가까운 경우에는 mg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복원력을 F라고 하면 F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분의 mg x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요 x는 요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원력을 건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요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요 원호로 생각해 줬죠. 원호는 l은 r 곱하기 요 원호 길이를 l 프라임이라 그러면 l 프라임은 l 곱하기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식을 대입시키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한 번씩 정리를 해 보시면 되고, 이제 단진자의 주기가 중요하겠죠. 이때 단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타내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주기는 외우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주기를 보면 주기와 관련된 거는 2파이도 상수고 g도 상수잖아요. 그럼 주기는 루트 l에 비례하더라. 질량 m이나 각도 세타에는 크게 상관없고 루트 l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루트 l이 커질수록 주기가 커진다. 이 관계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궤종시계 같은 걸 만들면 궤종시계에 이 추를 흔들게 되잖아요. 이 각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지 상관없이 궤종시계에서는 이 궤종의 추의 길이가 시간을 좌우한다. 한번 갔다 오는데 만약에 뭐 1초다 그러면 그 길이가 정확하면 시간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g 값은 위치마다 다른데 우리가 해수면 위치하고 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하고는 차이가 좀 나겠죠. g 값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g가 작아지니까 주기가 커지겠죠.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지표면에서는 g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니까 g에는 영향을 안 받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열과 일의 전환이 있네요. 자, 열도 에너지, 일도 에너지니까 우리가 에너지끼리는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열에 다니는 칼로리를 썼고 일에 다니는 줄을 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환이 되려면 변환되는 1칼로리가 몇 줄이고 아니면 1줄이 몇 칼로리고 이런 변환하는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열의 일당량이라고 보통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이 열을 어떻게 일로 바꾸고, 열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열을 이용해서 열역학에서 배웠죠.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게 열기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열이 우리가 얼마만큼 열을 만들면 열을 얼마만큼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근데 이제 효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컨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온도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온도와 이제 열입니다. 자, 온도라는 거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실제는 이제 온도는 거기 있는 입자들이 있겠죠.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를 온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0이면, 속도가 0이면 다 멈춰 있잖아요. 온 세상이 멈춰 있잖아요. 그럴 때를 우리가 절대 온도 0도라고 해요. 그래서 켈빈을 쓰죠. 절대 온도는. 자, 절대 온도 0도가 되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전부 다 멈춰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온도의 정의는 우리 뭐 수치화해서 나타냈다 그랬는데, 차고 뜨거운 정도를, 근본적인 정의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때는 온도를 물이 있는데 물을 기준으로 물이 어는 점을 0도씨,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가지고 얘를 100단계로 나눠 가지고 표시해 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섭씨 온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도를 섭씨 온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물리적으로는 켈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켈빈 온도를 정의할 때는 이게 모든 입자들이 정지해 있을 때가 절대 온도 0도이다. 에너지가 0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다. 그리고 이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차이는 0도씨는 마이너스 270,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생각,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0켈빈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73도씨다. 1켈빈의 차이하고 1도씨의 차이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라는 게 있네요. 열은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의 에너지다, 그냥 에너지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 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한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의 특성을 보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이건 연력학제의 2법칙에 나오는 건데, 열은 절대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가 없고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게 되죠, 그죠? 이때 이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 그런다. 열량이겠죠. 얼마만큼의 열이 있는지. 열량의 단위는, 열의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이런 단위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비열하고 열 용량이라는 게 있죠. 열 용량은 이제 총량이니까 요거는 이제 비열을 알면 되고, 그다음 비열이 중요하겠죠. 자, 비열은 보통 우리가 스몰 c로 나타내는데, 어떤 물질 1kg이 있는데 얘를 온도를 1켈빈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 그 물체의 비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 1k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비열이 나와 있죠, 그죠?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1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자, 예를 들어서 물의 비열이 1이다. 이 얘기는 물 1kg을 1켈빈, 1도씨라고 할 수 있죠. 1도씨 온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이다. 여기 이제 킬로그램이니까 킬로칼로리가 되죠. 1g을 높이는 데는 1칼로리가 필요하겠죠. 1g을 1도씨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 근데 보통 이제 금속들은 온도를 올리기가 물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들이 온도가 금방 올라가잖아요. 얘가 이제 비열이 작아서 그래요. 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구리의 비열은 0.107이에요. 그래서 구리 1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07칼로리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물보다는 한 10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네요. 그래서 열을 조금만 줘도
구리는 금방 가열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열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열 용량은 라지 C로 써요. 아까 비열은 스몰 C로 썼죠. 이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을 1도씨, 그러니까 1켈빈이 1도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는 스몰 c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델타 t를 해주면 이게 총 열량이 나오겠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델타 t만큼 몇 도씨만큼 올려줄 때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 그러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t를 해주면 얘가 열 용량이 총 우리가 필요한 열량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열 평형 상태네요. 이제 이거는 열역학 제2법칙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역학 2법칙 아까 온도는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기준이 온도라 그랬죠. 열의 이동의 기준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은 데서 열은 온도가 낮은 데로 흐른다. 열을 가지고 있는 열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는 게 아니고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 평형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온도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온도가 동일한 상태가 열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래야지 열의 이동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똑같은 상태가 열 평형 상태다. 그리고 열량, 운동량이나 에너지 보존 같이 열량 보존이 된다. 총 열량은 보존된다. 얘가 이제 단열이 돼 있어 가지고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지 않으면 열량은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총 열량은 Q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A와 B란 물체가 있는, A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붙게 되면 얘가 AB가 붙여놓으면 열이 이동이 하게, 서로 열을 이동시키겠죠, 그죠? 근데 이동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막 섞일 텐데 이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은 이동하게 되고 열에 이동돼서 온도를 보면 나중에 어떤 온도 T에 접근을 할 텐데 한 애가 T2였고 한 애가 T1이었으면 얘네들이 결국 같은 온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T2, T1인 물체를 붙여놓으면 이때 이제 같은 온도가 되고, 아니 얘가 A가 T2고 온도가 B가 T1이라 그러면 A가 얻는 A는 열량을 B에다 주겠죠. 이때 A가 이런 열량을 QA라 그러면 얘는 C 곱하기 MA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B가 얻은 열량은 CA가 되죠. CB, MB, 델타 T, B가 되겠네요. 근데 QA 플러스 QB를 하면 0이 되겠죠. A가 얻은 열량에다가 B를 얻은 열량, A가 잃은 열량 그리고 B가 잃은 열량을 합치면 보호를 맞춰주면 0이 되겠죠. 절대값으로 하면 QA는 QB하고 크기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가 잃은 열량만큼을 B가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열 평형 상태가 되면 A는 열량을 잃고 B는 열을 얻어가지고 A에서 B로 열이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움직이냐 하면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더라. 그게 이제 열 평형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전기기관 같은 걸 만들어서 내연기관이라든지 외연기관이라든지 기계화를 시키게 되었죠, 그죠? 기계화를 시키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게 열을 이용해 가지고 내연기관이든지 외연기관이 둘 다 주로 열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동력을 기계가 하는 노동력으로 대체시킨 게 이제 기계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혁명 때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 있으면 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일이 있으면 얘를 열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은 열로 전환을 100% 시킬 수 있는데, 열은 우리가 일로 100% 전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게 나오죠. 열역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율이란 거죠. 우리가 열기관을 만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초기에 증기기관차든지 이런 애들이 열을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효율이 되게 중요했겠죠. 효율이 좋아야지 같은 에너지를 쓰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오랫동안 작동하는 기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열이 일로 전환되는 걸 보면 우리가 주전자 같은 데 물이 끓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전자 뚜껑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증기가 막 날라 나오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탁구공이나 공 같은 게 찌그러졌을 때 바깥쪽에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에 있던 열량이 탁구공 안으로 가가지고 탁구공이 팽창을 하죠. 탁구공이 팽창한다는 거는 탁구공이 외부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열이 일로 전환되는 예고요. 일이 열로 전환되는 애는 우리가 이제 마찰력을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뭘 막 문지르면 바닥에 열이 나죠. 우리가 아까 마찰력이 해준 일을 배웠죠. 주로 이제 열로 바뀌게 되죠. 소리나 열로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 그리고 망치나 이런 것도 못을 박을 때 그때도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낙하산을 펴기 전에 공중에서 낙하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공기와 마찰 때문에 열이 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일이 열로 전환되는 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보통 뭐 내부 에너지는 U라고 나타내는데, 얘는 온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들이 어떤 용기 안에 담겨 있는데 얘네들의 내부 에너지는 걔네들의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사실 세상 이상기체는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상기체에서는 서로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그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진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 운동 에너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라 그랬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이고 얘를 표시해 주는 거는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과 내부 에너지, 우리가 일을 해주면 외부에서 일을 해준다는 거는 외부에서 열량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요거는 이제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열역학 법칙을 배우면 이제 쉽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이나 시험을 볼 때는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오죠.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우리가 어떤 열을 줬어요. 외부에서 가해준 열량을 주면 얘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에 일을 해준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주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외부에서 외부에 일을 해준다. 전기기관에 우리가 이제 초기에 내연기관이나 어떤 열기관이라 그러죠. 열기관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을 얼마를 외부에서 열의 형태로 옛날에 이제 전기기관이 있으면 석탄 같은 걸 떼가지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고, 부피가 커지면서 외부에 일을 해주겠죠. 그게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열기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유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Q라는 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호 관계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Q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Q가 플러스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는 거고, Q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게 Q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U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델타 U가 마이너스는 온도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W가 플러스라는 거는 외부에 일을 하는 거고, W가 마이너스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게 W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가정별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 같은 데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한 순환 과정이 있으면, 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순환 과정에서 델타 U는 0이 돼야 된다. 델타 U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할 텐데,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고 돌아오면 결국 델타 U는 0이 되더라. 델타 U가 0이 아니고 시그마 델타 U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열의 일당량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열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열을 몇 칼로리를 가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나 에너지로 전환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의 몇 줄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 이게 열의 일당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이 실험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열로 얼마나 바뀌는지 요걸 실험을 해갖고 줄이 이걸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줄의 실험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걸 좀 아시면 되고, 줄이 한 실험은 용기 안에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액체를 채워놓고 여기에 바람개비 같은 게 만들어서 얘가 돌아가면 액체를 열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는, 여기는 열에 대한 장치고 여기는 일에 대한 장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에다가 질량 m 추를 달아가지고 얘가 mg만큼 힘으로 천천히 내려오죠. 천천히 내려온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이 위치 에너지가 순수하게 요 열 에너지로만 바꿔준다는 그 의미겠죠, 그죠? 요렇게 했을 때 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요 열에 얼마만큼의 열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일주일의 일이 몇 칼로리의 열이 되는지를 알아낸 실험을 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열의 일당량이라 그러면, 자, W는 1이겠죠, 그죠? 그리고 1은 J 곱하기 Q로 나타내고, 이 J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J는 4.2 곱하기 10의 3성 줄 퍼 킬로칼로리라고 나타냈네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수니까. 그리고 1칼로리로는 우리가 4.2 곱하기 10의 3성줄의 일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열의 일당량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계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일을 해주면 그 일을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환이 되더라. 그래서 중력장에서 우리가 중력이 해준 일은 mgh가 되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중력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얘 두 개가 합했더니 항상 똑같은 값을 갖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일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과 일의 관계를 배웠죠. 우리가 일을 해주면 얘가 열로 전환이 되고 열이 있으면 얘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열의 단위는 칼로리를 쓰고 일의 단위는 줄을 쓰는데 이걸 변환시키는 식은 열의 일당량으로 나타내고 1칼로리의 열이 4.2 kJ만큼의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열역학적 1법칙을 이용해서 열역학적 1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